오케이. 그러면 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가중치가 무엇이고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점들을 이제 분명하게 해야 그 다음 논의도 이제 잘 납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이제 우리 그 확인하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 중요한 점은 요겁니다. 아직은 우리 알고리즘의 패밀리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리니어 모델. 그죠?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모형들은 이제 다 동일한데요.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면 첫 번째, 요 그 리니어 리그레션 이제 명확하게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한번 반복해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변수에는 리니어 리그레션이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 벡터 크기 산출을 이렇게 이제 한 번에 하니까 요 W와 이제 코이피션트의 관계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애매하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요 리니어 리그레션의 코에피션트의 그 전체 이제 개수를 이제 또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쉐입을 확인해 보면 이제 되겠네요. 쉐입을 이제 확인해 보고 그러면은 이제 그 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W가 이제 104개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요 위쪽에서 우리가 이제 형성한 소위 말해서 XX라고 이제 표시하는 것의 형상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104개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요게 이제 104개이기 때문에 그 입력이 104개인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주면 선형 모형은 아이쿠 많이 주셨네. 그래도 뭐 많이 주셔도 제가 뭐 일일이 대응해 드립니다. 그럼 이제 요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형성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내부에 이제 W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따로 이제 떼어낸다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요 W는 이제 가중치 벡터다. 이렇게 이제 서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형 모형이면은 그 어쨌든 이 값이 내부적으로 얼마이든지 간에 무조건 104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매개 변수가 이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형 모형이라면 무조건 이 형태를 이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시 이제 요 리찌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관찰을 해보면 요 리찌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코에피션트의 쉐입이 얘도 선형 모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104개가 있어야 됩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104개는 서로 동일한데 이 리니어 리그레션의 가중치와 리지의 가중치를 서로 이제 일일이 뭐 개별적인 값들로 비교하면은 좀 통찰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이제 단일한 스칼라 값으로서 이제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이제 지표를 우리가 선정을 했고 그렇게 봤을 때 다음 같은 관찰을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얘는 지금 그 173에 이제 가까운 값이고 그 리지의 가중치는 결과적으로 이제 10에 가까운 이런 값이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104차원을 눈으로 그려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형상화하자면 이제 되게 복잡한 곡선을 가진 그런 것으로서 이제 형상을 이제 해보고 싶고 상대적으로 이제 리지의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이제 완만한 공률을 가진 이러한 어떤 것으로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 뭐 비유를 하자면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약간 사람 성격에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이렇게 민감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 직장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러면 그런 분들이 좋을 때도 있어요. 이게 막 그 엄청 막 섬세한 작업을 해야 되고 막 꼼꼼히 막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뭐 그런 분들이 좋은데,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사회생활하면 약간 그 오만하게 해야지 오래 가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일반화 성능이 좀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신다면 이 두 개가 그런 느낌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리찌가 어떻게 동작하는가? 그 점이 이제 우리의 이제 다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리찌의 원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목표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적응 능력, 즉 일반화입니다. 선형 모델에서 특성 차원을 조정하는 것은 모델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델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가중치 크기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러한 점에 착안한 것이 1970년 리찌 회귀 모형입니다. 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예측 모형은 선형 회귀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예측 모형이 달라지면 선형 모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손실을 측정하는 방식도 평균 제곱 오차 기반입니다. 손실을 산출할 때 가중치 크기를 더해주는 것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가중치 크기는 L2 방식으로 측정합니다. L2로 측정하면 원래 제곱근으로 처리하는데 최적화 수행 시 포물선형이 유리하기 때문에 제곱근을 없애기 위해서 L2 결과에 제곱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중치 크기는 제곱합시 됩니다. 가중치 크기를 더해주는 것의 의미는 같은 평균 제곱 오차 손실을 가정했을 때 가중치 크기가 클수록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손실을 줄여야 하는 최적화 관점에서는 정답에 가까운 예측을 하면서도 가중치 크기를 작게 유지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즉, 가중치의 크기가 일종의 벌칙처럼 동작합니다. 가중치 크기가 클수록 표현력이 증가하는데 표현력이 증가할수록 과적화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가중치 크기를 되도록 작게 유지하면 과도하게 복잡한 모형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여 과적합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중치 크기를 줄이는 효과를 내는 이런 방법을 가중치 감소 기법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벌칙의 정도를 제어하기 위해 가중치 크기의 알파 값을 곱하고 이것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본값은 보통 1입니다. 만약 알파 값이 0이면 벌칙이 없어지고 이 경우는 그냥 선형 회귀와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알파 값을 크게 설정하면 벌칙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가중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강하게 규제하게 됩니다. 즉, 알파 값이 작을수록 선형 회귀와 마찬가지로 가중치 크기를 규제하는 정도가 약해지고 알파 값을 크게 할수록 규제가 강해집니다. 적절한 값은 모델을 튜닝하는 시점에서 사용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을 여기에 반영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정리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뭐냐면 일단 그 선형 회귀는 평균 제곱 오차를 손실로서 측정한다. 그리고 이제 그 평균 제곱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을 얘기를 안 하네요. 지금 시점에서 보강해서 보겠습니다. 잠시 이제 보강해서 보겠습니다. 매개 변수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형이 다른 것보다 더 나은지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도 학습의 목표는 정답에 가능한 가까운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과 예측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오차를 측정하는 방식을 정의해야 합니다. 선형 회귀는 평균 제곱 오차를 활용합니다. 오차는 정답과 예측의 차이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각 표본별로 측정된 오차는 전체적으로 취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종합 오차를 구해야 합니다. 오차가 양수음수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취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절대값이 필요합니다. 미분을 활용해서 최적화를 수행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차를 제곱하여 합계를 구하는 종합 오차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표본 개수로 정규화하기 위해 표본수로 나누어 주면 평균 제곱 오차가 됩니다. 종합 오차는 종종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정의한 손실함수의 매개변수에 대해 해를 구하면 최적의 매개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간단해서 구현도 좀 이제 살짝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최적의 매개변수를 구한다는 것이 이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용어를 좀 우리가 공감을 해야지 그 다음 내용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문의 주신 거 이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과 가중치의 이제 크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는 손실을 줄이는 가중치라는 개념하고 가중치를 감소시켜서 작게 유지한다는 건 좀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의 개념이 이제 좀 별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그 살짝 가벼운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이제 먼저 평균 제곱 오차를 간단하게 이제 구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제의 어제부터 거의 이제 첫날부터 계속 해왔던 간단하고 친숙한 예시를 또 한번 다시 한번 좀 재현하겠습니다. 이건 뭐 이제 그 더 이상 이제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뭐 이런 이제 것들이라고 이제 생각이 이제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선형 모형을 우리가 간단하게 바로 이제 구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선형 모형이죠. 그러면 이제 그 선형 모형에 대한 이제 평균 제곱 오차를 민 스퀘어드 에러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목표 정답하고 예측값의 이제 차이를 이제 구하는 이제 방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한 줄에 할 수 있는데 그 가독성을 위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MSE.
먼저 평균적 오차는 보시다시피 뭐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냥 오차 제곱에 평균 낸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예, 그냥 제가 우리가 수동으로 W와 B를 그냥 삽입을 해봤어요. 그냥 이미 이제 그 값을 삽입을 했고 적당한 값으로 그리고 그 1.5랑 1.0을 이제 해서 그 선형모형의 출력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손실값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이런 손실이 발생했을 때 느낌이 어떤 것인가 그런 점을 이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느낌을 보실까요? 이런 느낌이죠. 이 W가 1.5의 기울기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고 B가 1.0이면 이런 게 되는데 그때 손실이 민스퀘어 에러가 4.69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다르실 수 있는데 그건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이 무작위 랜덤 노이즈 난수 초기 값을 고정 안 해서 편집 때마다 조금씩 다르실 겁니다. 근데 그 요런 직선하고 그 이상적인 모형이라고 우리가 간주하는 이 붉은색 점선하고 격차가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손실이 높다. 그러면은 이 매개 변수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동으로 그 매개 변수 몇 개를 이제 꽂아봤습니다. 그래서 얘보다 이제 그 사실 진짜 값이 얼마인지 우리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 이제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까워지면서 학습이 된 듯한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점이라고 이제 0.3을 이제 꽂아봤고 그 나머지는 그냥 복사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력을 얻고 평균적 오차를 하고 이제 그 그려보고 이런데 그러면 이제 사실상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거죠. 위에 있는 코드를. 뭐만 바뀔까요? W와 B의 값만 바뀝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보시면 이거는 이제 어느 걸까요? 이 두 번째 거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거가 기울기가 조금 더 완만하고 편향도 조금 이제 그 높지 않고 그런데 그 MSE가 많이 내려왔어요. 왜일까요? 이 이상적인 직선에 보다 근접하죠. 그러면은 손실이 이제 낮아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학습이 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지금 경험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학습이 됐다면 이 데이터에 이렇게 맞춰지면서 손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구성을 이제 해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가까운 경우가 마지막 사례인데 이 나머지 부분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W와 B 값이 1.0하고 0.1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양에 가깝죠. 그죠? 우리가 한국함수로 사실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상적인 모양이 이제 거의 이거에 근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하면 이제 이 MSE가 많이 내려오는데 0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현재 선형 모형이 잡음을 완벽하게 그 다 반영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0이 될 수는 없는데 KMN이 아닌 이상은 0이 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그 직선이 뭘까요? 세 번째 요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모형에 거의 근접해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의 근접해지면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손실의 지역에 거의 가까워지면서 학습이 이제 완결되는 이런 이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게 선형 모형과 신경망이 이렇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혹시 딥러닝 과정에 오시게 되면 그 지금 이 과정에서 선형 모형을 잘 이해하고 오시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는 납득을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 딥러닝에 오시면. 근데 만약에 요거 납득이 안 되신 상태로 딥러닝에 혹 오면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조금 좀 어려우실 수 있죠. 그러신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근데 지금 이제 요 과정이 신경망에서도 똑같습니다. 신경망에서도 결국은 그 함수가 조금 더 이제 여러 개 단계로 거쳐서 있지만 결국은 손실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이제 이런 과정이고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방금 전에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는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야? 라고 이제 보시면 이거는 방금 전에 그림은 모형 자체를 그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학습이 되어가는 과정을 소개해 드린 거고 이 그림은 여러 가지 가중치들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셨을 때 이 손실이 바꿨는데 학습이라는 게 약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꿨는데 손실이 오히려 더 높아져요. 그럼 아니다.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하고 다시 내려와야 되죠. 그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더 이상 내려올 수 없는 최소의 지점에 도달하면 그것이 최적의 가중치다. 이제 이 모형에서 최적의 설정이다. 이 설정을 우리가 지금처럼 해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기계 학습이 아니죠. 그건 방정식을 푸는 거고. 이 기계 학습은 그 최적의 가중치를 지가 알아서 찾아내야 되겠죠. 수학적인 기전에 의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학습의 이제 원리. 그러면 이제 이 손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경험하면서 납득을 했는데 이 손실을 구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그 리찌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정교한 방식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같이 한번 보시면 네, 잠시 이걸 잊으시면 이 리찌에서도 손실은 평균 제곱 오차 기반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모형도 동일하고 손실도 동일하다면 아무것도 다른 게 없잖아요. 뭔가는 달라야 이제 저 이름이 다른 것을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손을 댈 수 있냐? 여기에 손을 못 대죠. 왜냐면 여기에 손을 대면 선형 모형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손실함수에 손을 댈 수가 있는데 그 손실함수에다가 뭔가 이렇게 대롱대롱 달아줘요. 그 대롱대롱 더해주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그 이전 시간에 논의했던 벡터의 크기를 손실에다가 가중해. 근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 손실은 좋지 않은 거예요. 손실은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되는데 이 가중치의 크기는 무조건 양중값이죠. 그 0 이상의 값이잖아요. 근데 이 뭔가를 달아주면 손실이 안 그래도 낮아져야 되는데 뭐가 달려있으면 기본적으로 커져요. 손실 자체가. 그러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모형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모형에서 어떤 것의 그 가중치의 크기가 W0고 어떤 것의 가중치의 크기가 W1번이라고 할게요.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모형의 이제 가중치가 있는데 근데 이 W1번 모형의 가중치의 크기가 0번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예측을 해도 두 번째 모형의 손실은 기본적으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제 미국에 있을 때그 시티은행에서 이제 계좌 개설을 하러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한 거의 한 15년, 20년 전 얘기만. 거기 이제 가는데 그 시티은행은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비싼 거야. 그 똑같은 거 하는데. 그래갖고 아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뭐 저기 뭐 이렇게 하니까는 진짜로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직원이 아 저 그 시티은행이 아무래도 좀 규모가 크고 직원도 많아서 먹여 살릴 사람이 많아서 수수료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되게 솔직하게. 하고 진짜로 뭐라 해야 여기 그 옆에가 웰스파고 있거든. 거기 싸. 거기 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뭐 제가 뭐 그렇게 엄청난 예금 할 건 아니니까 예, 학생 같아 보이니까는
그냥 뭐지 그 아저씨의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고맙다 하고 나왔어요. 나오고 딴 데서 계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수수료가 더 비싸. 그럼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가 가중치의 크기를 그런 수수료 같은 거에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뭐가 좋나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수수료가 낮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달아주게 되면 손실 전체가 이렇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손실을 최대한 낮춰야 된다는 관점에서 동일한 출력을 발생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작은 가중치로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가중치 감소 압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냥 얘를 달아주는 것만으로도 가중치가 작아집니다. 수수료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추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뭐 그때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송금하면 여기 보내는 쪽에서도 떼고 받는 쪽에서도 떼고 이러니까 뭐 남는 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갖고 되게 그 처음에 미국 갔을 때는 약간 황당했대요. 아니 받는 쪽 보내는 쪽에서 냈잖아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왜 이게 계산이 안 맞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화냈었는데 그렇구만 이렇게 납득했는데 어쨌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리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기전을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했던 관찰로 다시 돌아오면 똑같은 거의 비슷한 그 성과를 냈잖아요. 근데 얘는 수수료가 더 싸. 요렇게 돼. 근데 그게 그 가중치의 크기를 손실에 그냥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발생했다. 이런 이제 기전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을 가중치 감소 기법이다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교재랑 싱크를 잠깐 맞춰 보겠습니다. 이 논의가 쉽지 않은데요. 7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여기에 잘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기 말이 틀린 말 없어요. 틀린 말 없는데 이거를 읽고서 방금 전의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시지 않을까 해서 이제 좀 과정을 거쳐서 같이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읽으면서 싱크를 맞춰 보겠습니다. 리찌 회귀도 선형 모델이다. 최소적합법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최소적합법은 선형 회귀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 선형 회귀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예측 함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선형 모형이라면 이런 예측 함수는 무조건이다. 이거를 바꿀 수 없다. 그런 거고요. 근데 리찌 회귀에서의 가중치 선택은 그 훈련 데이터를 잘 예측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추가 제약 조건을 소위 말해서 플러스 알파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을 읽어보시면 가중치의 그 절대값을 가능한 작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W의 모든 원소가 0에 가깝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방금 전에 이제 소개해드린 그 가중치 감소 압력입니다. 이러한 제약을 이제 규제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다음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중치의 크기는 모형의 표현력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중치를 감소시킨다는 것 자체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표현력을 약자로 C라고 좀 표기할게요. 그러면 가중치가 작으면 표현력도 작아지고요. 가중치의 크기가 커지면 표현력도 커지겠죠. 근데 왜 이런 논의를 하냐면 가중치의 크기가 너무 클 때는 과적합의 위험이 발생할
많고, 그래서 이제 이 가중치 크기를 작게 유지하면 과적합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너무 작게 만들면 이게 언더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중간에 어딘가에 핏한 지점이 있겠죠.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내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는 한 문단으로 제시했는데, 요 문단을 다 이해하고서 보면 이 말이 맞아. 이 말이 맞는데, 이 문단을 통해서 모르던 거를 알게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라고 하는 용어를 이해해 보면, 왜 규제라고 가중치를 달아주면 가중치를 감소시키는 압력이 발생하니까 표현력을 감소시키게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여기다가 제가 앞에 말을 달아주자면 표현력의 규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표현력의 규제를 왜 하느냐? 그거는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과격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현력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 이제 일상생활도 그렇잖아요. 그 정부에서 이제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처음에는 법안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스타트업이 새로운 서비스 같은 거 하면. 근데 그게 뭐 문제가 됐다든지 하면 이제 규제가 생기죠. 그러면서도 완전히 너무 규제를 강하게 하면 스타트업을 키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적당하게 풀어지면서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킥보드 같은 거예요. 킥보드 서비스가 원래 전동 킥보드 서비스가 없다가 그게 그 킥보드 서비스가 처음 나오니까 아예 규제가 없는 상황이니까 막, 막 아무렇게나 막 하고 막 위험하고 막 이렇게 이랬는데 정부가 규제를 해야죠. 그 규제를 했고 근데 너무 강하게 규제를 하면 그 서비스 업체들이 다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범위 내에서 사업하세요라고 하는 이제 가이드 같은 거랑 이제 법규를 이제 제시하는 게 이제 규제인데 그러면은 그 사업도 되면서 그 뭐 사람들의 편의도 증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균형점에 핏한 규제가 있는 거고, 그죠? 중국이나 북한 같은 규제가 들어오면 너무 표현력이 제한이 되는 거고, 그죠? 너무 풀어주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 납득하기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입지 회계에 사용하는 규제 방식을 L2 규제라는 용어가 들어왔죠. 그죠? 그 이 L2는 이제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즉 규제 규제의 근거로 사용되는 가부채 측정 방식을 L2 방식을 사용해서 L2 규제라고 부릅니다. 책에서는 그 강사님이 표현하시는 거 정확하게 반영이 좀 안 돼 있다고 느끼는데 저 가정치의 모든 건설을 영에 가깝게 되게 원한다는 결국에 언더피팅에 대한 어려움은 좀 저 문장에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네요.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왜냐면 이제 이게 정말 그 좀 섬세한 서술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잘 보셨는데 그 0에 가깝게 되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적당한 크기가 되기를 바란다가 정확한 서술이죠. 그죠? 왜냐면 이게 0에 가깝게 되기를 바란다면 0이 돼버리면 이제 너무 또 단순한 모양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경우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크기가 이제 0에 가깝게 된다기보다는 적절한 크기를 통해서 너무 커지지 않게 방지한다. 근데 그 크기는 경우에 따라야 되니까 그런 측면으로 조금 더 섬세하게 서술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완벽하게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그 이제 W를 더해주는 것만 이제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적극적이면 W를 최대한 작게 만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아예 틀렸다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운데 조금 섬세하게 말하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그 한문단으로 축하려다 보니까는 이제 좀 약간 무리가 있는 서술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봐주셨네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이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교재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그 우리가 논의했던 그 벡터의 크기에 대한 논의가 나옵니다. 78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16번 주소를 보시면 이게 첫 번째로는 이 저자는 이 교재에서 수학식을 가급적이면 도입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게 이제 이 책의 테마거든요. 그것도 뭐 좋은 테마라고 생각해요. 이제 책마다 스타일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한국 사람도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옮기기가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다 깨끗이 써놨어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A2가 됐는데 그 A2의 제곱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제곱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알같이 써놨는데 요거를 그 아까 이제 보신 그림하고 이제 맞춰보면 이제 정확하게는 A2는 요거예요. 근데 A2에 이제 제곱을 하면은 이제 제곱합이 됩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뭐 이제 그 용어를 그 이거를 뭐 직접 연산하실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용어를 납득하시는 이제 정도로 보셔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전에 대해서 납득을 했으니까 이제 알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죠. 알파의 기본값은 1.0입니다. 왜일까요? 1 곱하기 2는 2죠. 1 곱하기 3은 3이죠. 그래서 그냥 알파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죠? 곱하기에서 1은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파를 보는 게 없으면 그냥 1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값이 1이다. 아주 간단한 논리. 근데 알파를 그러면 조절할 수 있는 손잡이처럼 다라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규제 정도를 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규제가 너무 약해. 그러면 규제를 좀 강화시켜줘야 될 때도 있고, 아, 이 규제가 너무 강한 것 같아. 야,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 좀뭐 이거 풀어줘야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를 키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벌칙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이제 강력한 이제 그 규제가 되는데 이건 실험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기전은 알았고 이거를 이제 적절한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제 새로운 셀을 하나 추가하고요. 요, 요 손실함수에 대한 관찰은 조금 위로 올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위로 올리고 이제 그 리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평가를 할 건데 이제 알파 값을 바꿔가면서 이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튜닝 과정으로 좀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알파라고 하는 값을 몇 가지 범위에서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이제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결과를 좀 수집을 하겠습니다. 이제 요 리절츠의 특정한 알파의 이제 값의 설정에 따라서 하는데 이제 드디어 이밸류 이제 모델 평가에서 우리가 만들어 놨던 이 프린트 스코어즈를 false로 할 때가 왔습니다. 프린트문 대신에 그 결과 자체를 이제 수집하고자 할 때 이렇게 이제 쓰려고 준비를 이제 해놨었고요.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results라고 하는 것이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표기를 소개를 드리자면 요거는 과학적 표기 방법입니다. 즉 1 곱하기 10의 0승 1.0이고요. 그러면 얘는 뭘까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0.001이겠죠. 그러면 얘는 0.01
0.1, 얘는 10, 100, 1000. 이게 그 공이 많아지면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이제 표기를 쓰면은 이제 조금 이제 분명해질 것 같아서 이제 이런 표기를 이제 써봤습니다. 굳이 안 써도 돼. 굳이 안 써도 되지만 네, 써봤습니다. 근데 이 중에 어느 한 값은 지금 리니어 알고리즘 원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경고가 이제 발생합니다. 값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불안정하다. 이 계산 자체가 그런 이제 그 경고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제 요 값에서 될 것으로 요거를 하나 없애면 이 경고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그랬습니다. 관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실험은 입지의 알파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을 관찰하고자 이제 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삽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게 알파 값과 그 가중치 크기의 관계를 이제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 벡터의 크기를 삽입을 하겠습니다. 아까 하신 대로요. 현재 이제 그 학습된 이제 리치의 이제 코이피션트를 벡터 크기로 산출하고 그냥 뭐 기본적으로 L2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벡터 크기를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코이피션트에 여기 빠졌죠. 됐고 그러면 이제 리절츠가 다음 같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쁘게 보려면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역시 펜다스죠. 펜다스의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예쁘게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과를 보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알파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 값의 변화에 따른 훈련과 시험 점수의 양상을 이제 살펴보고자 했고 그 알파 값에 따른 가중치 크기의 변화를 이제 보고자 했는데 굉장히 분명한 경향성이 관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보시면 알파 값과 가중치의 크기는 반비례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성이 이제 명확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통찰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가중치의 크기와 모형의 표현력은 비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형의 표현력은 대체적으로 훈련 점수로서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결과가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는지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알파 값이 작으면 가중치의 크기가 100에 가깝죠. 그죠? 제 현재 결과에서니까. 근데 알파 값이 반대 극자에서 1000이면 어떻게 되나요? 가중치가 가중치의 크기가 0점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104개의 가중치가 의 크기가 0점대니까 각각이 극히 작을 것이라고 이제 그 기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를 우리가 통찰할 수 있고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가중치의 크기 자체는 모형의 표현, 선형 모형의 표현력과 비례하는데 그 선형 모형의 표현력은 훈련 점수로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가중치의 크기가 클 때 훈련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93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가중치의 크기가 점점 작아질수록 선형 모형의 그 점수가 조금씩 내려오죠. 그래서 가중치의 크기가 제일 작을 때는 89점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 점수를 보면은 이 표현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눈으로 백사창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걸로서 이제 짐작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93점의 이 최고 점수가 제일 좋은가요? 아니죠. 결국은 수능으로 대학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 설정일까요? 그죠?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훈련 점수가 최고인 것이 아니라 시험 점수가 최고인 걸 원합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가 최고인 것은 상대적으로 가중치의 크기가 훨씬 더 제한적이죠. 좀 진정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일반화 성능이 향상되는 교과서적인 그런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얘는 93이지만 시험 점수가 85고요. 얘는 91이지만 시험 점수가 87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간격이 더 좁으면서도 시험 점수는 이 중에서 제일 높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알파값의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현재 실험에서는 이 중에서는 알파 10이라는 설정이 다른 거에 비해서 낮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고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형을 튜닝한다고 합니다. 알고리즘 튜닝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의 설정 값들을 변경해 가면서 보다 적정한 형태의 모형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한마디로 말해서 튜닝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의 설정은 하이퍼 파라메터라고도 종종 부릅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메터 튜닝이라는 게 이런 활동입니다. 오케이? 쉬는 시간 이후에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